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은요 특별히 김용현 재판에 참석을 해서 그 웃기는,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그 웃기는 촌극을 보고 온 우리 기자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의 터줏대감 김종욱 박사님 먼저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감이 됐나요? 네, 김종욱입니다. 대감 마님이시고요. 그리고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도 나오실 예정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 늦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대호 이분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판 출석, 재판 참석 전문 기자입니다.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역전의 용사들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부터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다시 저녁 8시 생방송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8시부터 하다가 좀 더 많은 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10월 13일 월요일부터 6시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번 주에 이제 국감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이 국감으로 쏠리고 또 이 경쟁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설문을 돌려봤더니 우리 역전용사들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8시로 하자. 네, 8시면 열심히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또 눈물을 머금고 우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정계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역전의 용사들 시간을 다시 월요일부터 8시로 돌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아니 그럼 이런 공개 사과는 전기현 대표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또 없을 때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또 이 먹이사슬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돈 주는 사람이 왕이다 그런 생각으로 없는 사이에 자본주의. 네, 없는 상황에서 한번 욕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부터 다시 저녁 8시 생방송으로 돌아오는 역전의 용사들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분 기자님 모시고 한번 우리 터줏대감의 신랄한 비판과 논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갈 건데요. 법원 행정처장의 여러 가지 말바꾸기도 이상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대법원을 감싸고 돌아가는 이 모습도 사실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되게 다정하게 함께 뭔가 얘기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이 찍혀서 좀 놀랐습니다. 혹시 뭐 이 사진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화면이 준비되어 있군요. 현장 영상인데요. 천대엽 행정처장이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좀 숨는 모습,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뚱하게 서 있습니다. 저분 분홍색 넥타이 메고, 그리고 그 주변을 나경원 의원이 또 일어나서 그리고 또 돌아다니고 있고요. 조배숙 민주당에 있다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으로 간 조배숙 의원 지금 보이고요. 지금 저 일단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저분들하고 뭔가 논의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자, 여당 사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저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선 터줏대감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저기서 한 얘기요? 통화만 했는데.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추측을. 아니, 전화하기 전에 왜 저기 모여 있었을까? 제가 저기 일단 먼저 네.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좋습니다. 네. 저게 이제 10월 15일 국정감사 이제 대법원 현장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어제 주진우 의원이 사진 한 장과 언론사에서 중앙일보 이런 데서 보도된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대법원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거 봐라. 민주당이 대법원을
침탈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침탈. 네. 오. 그 주진우 의원의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보도가 그대로 올라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법사에서 난리가 났는데 저 사진은 그럼 뭐냐면 반대로 이제 여기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가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 사이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소통하는 천대엽 행정처장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민주당 의원이 나간 이후의 모습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는데 네. 저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을 둘러싸고 뭔가 웅성웅성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러 나가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나갔나요? 사실 저 영상이 제가 국정감사 나가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온 영상이거든요. 아, 본인이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오. 참고인으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증언은 하지 못했었는데 이 당시 상황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전자기록 로그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장 국감이니까 대법원장실 이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는 이제 대법원장실에 올라갔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발하면서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천대엽과 만나서 대화 소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소통했는지 혹시 알아요? 사실은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저도 어떤 추측을 좀 제대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누긴 나눴나요 거기서요? 예, 이제 대화를 나눈 건 제가 봤습니다. 얼마 정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었고 약 한 1분 정도 나눴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분 정도. 아, 뭐 민주당 욕했을까요? 아이. 아니 에이. 욕을 하기 이전에 천대엽 처장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놨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로고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말에 의하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했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러면 저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하는 건데 전자문서로 봤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로고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로고 기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현장 가서 볼게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도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지할 때는 어디밖에 국민의힘밖에 없는 국민의힘밖에 상황인 없다. 거죠.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들 옆에 가면 뭐 물어보겠습니까? 왜 안 줘요? 로고 기록. 당신들 말대로라면. 근데 또 최근 나온 얘기는 밥 먹으면서 또 확인한 거는 뭐 법률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종이로 봐야 된다면서요. 네, 종이로 봐야 되죠. 근데 종이로 봤으면은 그 종이를 복사한 거 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노영희 앵커께서 계속 매번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로고 기록으로 해도 안 되고 종이로 해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계속 삼권 분립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면 대법원은 거짓말을 하는 기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기관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사과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누가 의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천대엽 처장이 져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상황 네. 자체를 보면. 맞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게 지금 전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석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 뭔가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예.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발언일까 했을 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고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의혹들을 천대엽 처장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서도 질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까지 법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사실 그렇게 맹목적인 공격을 잘 하지 못했다가 이제 뭔가 구도 자체가 법원과 이제 대법원장들 출석하고 자기들이 그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약간 팀처럼 내가 팀플을 하는군요, 그렇죠. 저들이. 그러한 전략의 구도로서 발언을 한 것 같다라는 게 거기에서 딱 느껴졌는데 오늘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과 이 법원 권력관에 자연스럽게 같은 팀 플레이로 구사하는 전략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무슨 민주당이 대법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저기 올라가 있는 사진이라고 보도가 나오는 게 너무 여유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저 영상을 가지고 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민의힘과 소통하면서 작전을 짰다라고 보도하면은 그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진우 의원한테 선물해 주려고 하나 꼭 넣어달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네. 선물 주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은 고발도 됐죠. 고발 기자회견 민주당에서 했는데 역시 이 현장에 출석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주 생생합니다. 아니 그리고 법대에 서 있으면 이게 사법권을 농단하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니 국민의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거기 간 거잖아요. 네. 거기가 서 있지도 못해요? 뭐 자기들은 예를 들면 무소불위의 예를 들면 저기 예외 뭐 치해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앉으라는 소리 하니까요. 왜 안 앉고 서 있냐 이런 거. 너 앉아라. 너 앉으면 작살나는 거야. 서 있으니까 좀 약간은 모양이 안 나와. 이런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저 권위의식이라고 네.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약자들을 위해서 판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그제 있었던 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법원 소풍에 비유를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요 싱크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 국감은 현장 국감은 어디 것이나 미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된 결론에 따른 바였고 그것을 민주당의 법원 소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곳 국감장에서 이 피감기관의 의제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활동을 폄훼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소속 위원들과 함께 대법원 청사 안에서 전심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법관 시위와 더불어서 미리 대법정과 소법정까지 대법관 증언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원 관계자들이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조희대, 추미애, 나경원 불편한 점심이다. 뭐 이제 소풍 왔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되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직접 점심을 먹고 온 친구가 이 강주호 기자님. 예, 제가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저는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이제 국회 직원들이랑 같이 먹었고 네. 저는 이제 대법원실에서 같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든가요? 우선 제가 좀 놀랐던 점은 제가 국회랑 대법원에 밥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대법원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옵니다. 예, 직원들 밥 먹지 못하게 막아놓고 국회 관계자들만 같이 밥을 먹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네, 밥은 그렇고. 예, 밥은 그랬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들었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 대법원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이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지금 그 청문회 한 번, 국정감사 2번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참고인과 증인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법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법원 직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천대엽한테.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10시부터 막 12시까지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안 힘들다라는 겁니다. 천대엽이. 어. 왜 그러냐면 본인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15일 날도 보면 얘기하는 게 일반론적으로는 추측하건대 판결문을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얘기만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 하나도 힘들지 않다. 지금 그게 본질은 사실은 아닌데. 예. 아니 그 자.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죠? 그 9월 24일 날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다. 이런 내용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럼 물어봤어? 대법관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다 읽었어요?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10명이란 사람 12명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추정이 아니라 내부에서 짰겠죠. 국회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짰고 본인은 그 거짓말을 충실하게 한 건데 그 거짓말이 나중에 들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들통이 다 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거짓말을 했지? 우리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왜 니네들이 그렇게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데 왜 거짓말을 내내 늘어놓은 거야?
5월 달부터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어떤 의도들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건데 그럼 뭐 어떤 의도일까? 우린 다 알잖아요. 좋습니다. 일단 제 질문부터 좀 정리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일 날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초유의 현장 검증을 강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선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했지만 결국은 대법원장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은 점심은 같이 먹었어요. 여야 법사위원들과의 오찬에는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청사 16층에 마련된 오찬장 헤드 테이블에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학 대법관, 천대엽 처장 등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고요. 다른 법사위원들도 오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관례적인 식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안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비아냥하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풍 왔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때문에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던 이 민주당의 상황에서 어떻게 조 대법원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고 행정처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중요한 거 민주당은 전압 당시 각 대법관의 해당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와 지난 5월 1일 이후에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것은 사실 아직은 잘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정과 소법정 그리고 구층에 있는 대법관실 등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PC 로그 기록 확인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현장 검증에 불참했고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다.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에 두겠다라고 하는 사법 해체 진행이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늦게 왔지만 예쁘니까 봐드리는 이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뻔뻔하고요. 지금 사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독립을 이야기하잖아요. 독립 뒤에 숨어서 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법부의 독립은 입법부인 왜 국민의힘은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권 분립의 가장 기본이 견제와 이제 균형이잖아요. 너무나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입법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이 야당이어도 그럼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죠. 왜 사법부를 감싸고 돕니까? 본인들이 사법부 호위무사예요. 전 스스로 본인들의 입법 이 권한을 스스로 버리고 있고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장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죄 만들기에 뭐 폭동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절차를 과연 대법원이 잘 지켰냐를 묻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그 후보직이 박탈될 뻔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질문을 한 거지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만들어집니까? 절차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궁금증에 대한 그 의구심에 대한 해소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그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죄가 돼요? 지금 만약에 로그 기록 주세요.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해서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이미 발표가 된 이미 결정이 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어떻게 뭐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폭동이란 말을 쓰려면 서부지법에 있었던 그 뭐 청년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 극우 세력들이 들어간 게 폭동인 겁니다. 그 폭동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또 무슨 소풍이요?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DNA 자체가 약간 그 웰빙 DNA가 원래 있습니다. 그 말을 했던 나경원 의원 자체도
얼마 전에 여름에 국회의원에서 그 회관에서 본인이 투쟁인가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글램핑도 꾸미고 웰빙 그 김밥 먹으면서 어우. 투쟁한다고 앉았잖아요. 그 여기는 그런 게 투쟁이라 생각하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대법원을 가서 참관하는 것, 그다음에 가서 뭐 준비를 하는 것을 소풍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 DNA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혜성님께서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든 내란 사건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명태균, 특검 등 사건 수습이 안 되는 게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개똥 같은 소리들만 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아, 이분은 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개똥은 약이라도 쓰죠. 그러니까요. 캄보디아 똥은 인신매매 쓰지도 같은 후진국 사건도 터지고 속 터지니 누굴 믿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아마 대다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강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참고인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디를? 이번에 현장 국감 대법원도 갔었었고 이제 13일 국회도 갔었고 그 설 전에도 추석 전에도 한번 청문회를 다녀왔었습니다. 본인이 왜 참고인으로 간 거예요? 뭐 잘못했어요? 저 다행히도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직위원 재판부를 꾸준히 다녀왔었습니다. 아. 제가 한번 세보니까 우선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 정도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소송 지휘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이제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참고인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대법원 국감 현장은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 참석한 후기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할 게 있어서 갔던 건가 보죠?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두 번의 국감에서는 제가 증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했군요. 네, 계속 왜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안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처음에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전에 저번 주에 우리 설 연휴 전에 네. 스픽스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 아.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보고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아, 그게 진짜냐. 그렇지. 그래서- 사실 놀랬지 우리가. 그래서 원데이 투데이 아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갈 수 있냐 해서 우리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나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왔더니 네. 이번에 청문회에서 불렀던 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 국민의힘에서. 네, 질의를 못 하다 보니까 어허.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비틀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참 이게 너무한 게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있거든요. 추석 연휴 내내 준비했어요. 우리 강지호 기자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또 열심히 할까 질문대 안 세우더라고요. 여비도 안 주고? 여비 줍니까? 여비 75,000원. 야, 네, 이거 그거는 공성. 아유. 하루 종일 불러. 하루 종일 부르고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볼 것처럼 하더니 이거 너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막 낭비하게 만들었네요. 아 그래도 저는 이제 딱 국감장을 간 거잖아요. 실제로 어린 나이에. 그래서 네.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식권은 그러네. 나옵니까? 아 보니까 국회는 제가 사 먹었고 대법원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대법원 그 복지 좋네요. 밥 밥도 되게 맛있다고. 야 갈비도 나오고 밥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역시 3부. 네, 역시. 꼬우면 대법관을 해라. 이게 이제 오늘의 그거였는데요. 어쨌든 대답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재판 다녀오신 게 많으니까 이따가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재 국감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 헌재 국감에서 지금 재판 소원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재판소원 얘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한 사심죄라는 개념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네. 여기서 이 재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게 되면 재판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다시 한번 이 재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재심을 할 수 있고 돌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또 제가 지금 그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1997년도 판례, 2022년도 판례에 의해서 소위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영역의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위헌소송 청구를 할 거잖아요. 이게 다 통과돼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내용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 지난 내란 재판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주 명쾌한 심판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받았는데 이번 대법원 최종 신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완벽하게 신뢰를 잃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승인하는 제도 자체에 일정한 한계가 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 신안도 마찬가지인데 대안으로 사심제로서 재판소원들을 제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 이거 하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들이 재판 잘했으면 이런 일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자승자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참에 사심제라는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죄가 없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구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례, 어떤 제도들을 만드는 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대법원 우리는 3심제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내가 납득에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이제 끝나는 거라고 봤는데 사실 대법원의 결정도 판결도 하나의 공권력에 기한 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공권력에 기한 처분 때문에 내가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원래는 대법원 건은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다가 대법원의 판결도 결국은 기관에 의한 판결이고 그게 내 이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것도 소원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몇 번씩 이제 올려봤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004년도에 KSS 해운이 이 세무당국이 부과했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이 잘못됐다 이제 불복하면서 시작되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과 실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정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아니 대법원이 결정을 딱 내렸는데 헌재에서 이거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다시 법원에 가서 재심해달라고 하든가 뭔가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서는 헌재가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 우리 이미 끝냈는데 이거 확정이야. 이제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됐고 그런 재판 헌법소원을 받아주는 경우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바로 3심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헌재 때문에 다시 4심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누가 더 상위 기관이냐, 누구 말이 더 확정적으로 중요하냐,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지금 아주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고 실제 이 KS 해운뿐만 아니라 한 몇 개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류의 헌법소원이 이제 몇 개가 있었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대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야. 라는 식으로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서로 공방만 왔다 갔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공방만 왔다 갔다 할 거면 뭐 하려고 소원을 하냐. 그럼 결국은 당사자는 여기서 가면 이거 옳다 그러고 여기서 가면 틀렸다 그러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거를 헌법소원을 아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실제 헌재에서 만약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게끔 하자. 이제 이게 지금 헌재에 대한 헌법소원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네. 살펴보니까 네. 최근에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같은 경우는 이걸 내란으로 규정을 정확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영장이 온 거에 대해서 영장 판사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지금 아직까지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판사들이 이걸 대하는 어떤 법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최종적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쉽게 무슨 예를 들면 뭐 헌법재판소가 위에 있냐 대법원이 위에 있냐 이런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문제를 대하는 우리 자세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되게 중대하게 토론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 이야기에 너무 동의되는 게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새벽에 이거는 무조건 구속될 거야. 아니 CCTV 영상까지 다 공개됐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떤 판사한테 가져가냐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법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사람에 근거한 판단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조차도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 가서 한 번 더 다쳐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해볼 법하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대법원이라든가 그런 판사님들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짱인 줄 알았는데 우리 위에 헌재가 마지막을 해? 그럼 실질적인 짱은 걔네들이는 걸 용납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진행이 됐을 때 가장 첨예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법적인 공방을 다툴 때 4심제까지 가게 되면 네. 그 피로도나 금전적인 비용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의 비용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그러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논쟁이라는 게 저는 이미 사법은 개혁을 넘어서 청산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네, 헌재법 68조에서는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당연히 헌재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원이 헌재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이라고 해요. 이제 그 결정에 따르게 하는 그런 기속력 확보도 여기다 써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대법원이 미쳤구나 니네가 드디어 니네들이 기어오르는구나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 소원을 둘러싼 갈등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헌재는 88년에 출범한 이후에 3번이나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때마다 대법원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에 헌재가 처음으로 재판을 취소했을 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는 정말 고생만 하고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힘들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에서는 뭐 결정은 안 났다 하더라도 혹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20날 민주당에서 이 헌법소원을 비롯한 재판 헌법소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대법원이 이번에 재판기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기록을 받냐 안 받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이상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의 이 성역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그 재판 절차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 사법 불신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혁신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탄핵 수추안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면서 이런 걸 공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세호 소장님, 하지만 민주당은 입장이 조금 다르죠?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래도 삼부 요인이기도 하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 이제 후폭풍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어쨌든 제3당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우리가 분노로서 감정적으로서만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조희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성숙해지고 숙성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민주당한테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조희대 끌어내리고 싶죠. 마음은 다. 그런데 좀 조심스럽게 봐야 이렇게 좀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건 조국당의 의견은 좋고 그런 부분은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민주당도 때가 되면 이 조희대의 행태나 대법원의 행태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거짓말을 하는 등의 사법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탄핵도 고려는 할 수는 있는 하나의 도구죠. 예. 모니카님이 대법원이 문제가 많으니 헌법재판소로 가서 하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문제가 바로 권력 남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헌재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의견을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합시다 이런 의견들하고 처리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신중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의 사태가 너무 심각해요. 이게 법사위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보이는 점들이 정말 느낌이 다른데요. 특히 국민의 의원들은 지금 뭐 여야 뒤에서는 여야 합의정하자 그러고 카메라 휴전 꺼지면은 미안하다고 발언권 회복해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서 카메라 돌아가는 순간 정회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야 서영교 야 법사위원장 이렇게 반말과 폭언을 오가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더 이상 자리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당이다 야당이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거대 정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원래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지금 법원에서 오늘 봤더니 가장 충격적인 게 네. 조희대와 직위원은 재판부의 마지막 양심이다. 라고 화한 행렬을 보내면서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분양 판사들이.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건 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겨우 한 발 물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한 발을 다시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 대상도 아니고 신중하게 할 것도 아니고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하게 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아니, 아닙니다. 그런 의견도 여론을 만드는 데 네. 도움이 되는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이야기 드린 거고요. 항상 서진님께서 또 신중 엄중하다가 되치기 당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새날님 탄핵 사유가 충분한데 헌재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도님께서는 법관들이 도니까 양심 얘기하면 안 지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 우리 강순영님은 대우 기자님 말이 맞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마음 같으면 그냥 저렇게 역사를 끌고 내리고 말씀하시면 싶지. 많은 분들이 지지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 국감 자체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된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날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민주당 의원님들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고함도 치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솔직히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거도 민감하고 재판도 많고 박지원 의원님도 나도 재판 중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호소를 하잖아요. 사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어머, 다른 싸움에 거는 지는 겁니다. 뭐 미칠 지경이겠죠. 화내면 이런 지는 겁니다. 상황이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침이 뭐 자주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만 대법원 안에서의 외침은 그동안 국회에서 외침과 다른 대법원을 향한 포효이자 항쟁이다. 나는 그 분위기에 같이 탑승하려고 합니다. 네. 이용선님, 민주당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습니다. 되치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한번 임세훈 소장님과 우리 또 민주당의 터줏대감인 우리 김종욱 박사에게 눈치를 한번 주면서 여기저기 대감이 되네. 여기저기다가 우리는 근데 얘기하라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진숙 체포가 대통령의 하명이었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 이진숙 체포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워가면서 망신 주기 하는 거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 기획 체포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찰청 측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6번이나 출석 요구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불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특히 방통위원장 그만두고 나서는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다리 의원이 대통령이 하명해서 이진숙 체포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경찰청장 대행은 아닙니다. 이진숙 체포와 대통령실 하명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진숙 봐주기 수사 아니었느냐 한번 싱크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6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6번이나 기다려서 합니까? 너무 봐주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법원에서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체포 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그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적법하게 잘 처리된 거 아닙니까? 예, 법과 그 분명히 절차에 그렇게 의해서. 말씀하셔야죠. 왜 머뭇거리십니까? 네, 왜 머뭇거리십니까? 너무 머뭇거린다. 자,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알고리즘을 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저 이후로요, 저 체포 사건 이후로요, 체포 영장 발부 잘했고 집행도 잘했지만 풀어주마라고 하는 그 또 판사님의 영장 인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적부심 인용에 대해서 힘이 나가지고
막 대구 시장 후보로도 여론조사에도 나가고 저기에도 나가고 아주 요즘 신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러려고 했는데 그게 저러려고 너무 했잖아요. 말이 딱딱 자기한테 잘 되네요. 잘 돌아가네요. 아이, 지금이야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냐면 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여기저기 하명 수사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유병호 같은 그 작태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유병호가 그렇게 해서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그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라면 그렇게 한 행위는 무엇일까? 권력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정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6번이나 했다는 거잖아요. 6번이나 야 나와라 안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했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네. 또 더 웃긴 건 법원도 되게 웃겨요. 8시간 동안 조사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법원이 그 얘기해야죠. 야, 네가 체포영장 나오기 이전에 경찰이 나오라고 그래서 8시간만 얘기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너 왜 그따위로 일했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야, 너 8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조사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뭐 굳이 체포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법원의 판단 자체는 저도 이진숙 같이 경찰의 공권력에 저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뭐 하명을 한 것처럼 증거를 내야지 증거를 그럼 니들이 증거를 내. 아니 네. 뭐 이진숙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뭐 여기 수사에 체포해라고 할 만큼 좀 하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 이진숙이 뭐라고 뭐 저 빵이나 사 먹고 다니는 아줌마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빵순이. 네, 빵순이. 아니 그냥-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여기 댓글에 있어요. 강순영님이 빵진숙이 뭐라고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하겠습니까? 어우 혹시 뭐 아니요, 아바타 아니야 아바타? 아 저는 찌찌뽕 해야 되는데. 이진숙 같은 사람은 굉장히 하찮고 뭐 네. 대구시장 거론되는 것 자체가 대구 시민에게 굉장히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진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자아가 비대해요. 쥐가 뭐라고. 자아가 비대해. 네, 쥐가 뭐라고 대통령이 그것까지 이진숙 같은 사람까지 신경을 씁니까? 네. 말도 안 되고 6번이나 도망 다닌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도망의 우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체포해야 되는 게 맞죠. 말라무님 신중 찾다가 매도권도 다 놓칩니다 이러셨고요. 홍성식님 여기 양산인데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요거 말씀하신 거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맞아요. 가장 의아했던 게 네. 아니 법원이 체포영장을 해주고 그랬다가 갑자기 조금 몇 시간 지나서 아이 그거 아닌 것 같아 풀어줘라고 또 법원이 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아까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6번 불출석했으면 이거 봐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요. 왜 머뭇거리냐 경찰청장 대리가. 저도 그거 보고 그렇지. 앞으로 5번 더 체포해야 돼. 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고 무슨 아이 그래도 그렇게 해서 체포는 과잉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6번 불출석하면 네. 6번 체포해야 한다. 그 판사 2명 옥상에 올라가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가운 옥상. 이것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올라와 내가 이래야 맞는지. 올라와 이래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강지호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용현 저는 정말 요즘에 놀란 게 윤석열도 물론 놀랍긴 한데 김용현의 이 정말 이 배째라 정신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참석해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도 재판을 참석을 했고요. 이제 윤석열 재판과 김용현 재판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중계 재판을 윤석열 걸 해야 될 게 아니라 김용현 재판을 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요. 김용현 재판에서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방청객들이 김용현이 딱 들어오면 전부 다 딱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한다든지 김용현에게 김용현에게 아이고. 박수를 친다든지 낀다. 거의 김용현 지지자들이거든요. 김용현이 그- 김일성 수령 동지 같은 애. 뭐 팬사인회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약간 달라진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어느 재판부에 가서? 오늘은 직위원 재판부에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다녀왔는데 네. 제가 그 청문회에서는 진술을 했었거든요.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 전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가니까 경위들이 그래도 이 막더라고요. 인사 못하거나 떠들면 좀 못하게 막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하고는 강지호 기자가 그 얘기를 세상에 알리고 나니까 그렇죠. 이번에 법정 경위가 방청객들 보고 니네들 지금
지기한 재판부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김용현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진짜 강지호 기자의 박수. 네, 정말 최고라고 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박수 쳐주세요. 이 사람은 2분 뉴스의 강지호 기자입니다. 양재동 살고 예,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4분 뉴스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제 법사위원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CCTV 한덕수 이거 공개될 수 있었던 게 네, 재판에서 한덕수 재판에서 공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냐 그거를 강력하게 압박을 저번에 넣을 수 있어서 그렇죠. 아 고맙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조금만 자랑해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스푼 하나를 이렇게 얹었을 뿐인데 이제 말씀을 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겸손해. 또 겸손해 거기다가. 진짜 갑자기 막 겸손 모드. 다음에 이런 자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진정성은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푼이 이만해. 마드로님이 강지호 기자 효능감이 대단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강지호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대접으로 이렇게 얹어서 다음에는 하고요. 큰 거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 계속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조성현 제1경비단장 부하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12상 계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뭐 절차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오늘 녹음 증거에 대해서 증인들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청객들은 듣지 못하고 나가라 그러던가요? 나가지는 않았었고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한 거죠. 방청객은 이거 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인들만 들었었는데 이 녹취록이 사실은 AI 조작이 됐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이미 증인들이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영현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요즘에 AI 기술이 발달됐는데 증인이 들어서 알 수가 없다. 전문 장비를 들고 와야지 이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재판을 받지 말아야지. 재판을 뭐하러 받아 그래. 거짓말 탐지기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특이한 사람들이네. 아주 그냥 자기네가 왕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판에 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항상 가면 사실 12.3 그리고 4.1날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은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그 밑에 있었던 실무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보다도 절차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그리고 특검 자체도 이제 위법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한 공방들이 훨씬 더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AI 공방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쓸데기 없는 AI 공방을 그렇죠. 그거를 지기현 재판부가 끊지를 못하고 그냥 다 질질 끌려가는군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소송 지휘를 부장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런 얘기 나오면 딱 끊고 이거 좀 그만하시고 오늘 증인 나왔으니까 증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지금 소송 지휘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왜 그러죠, 그분은? 뭔가 약점을 잡혔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거의 고민 상담소예요. 고민. 제주도 판사? 네.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저기 변호인하고 피의자한테 한숨도 쉬지 말라고 얘기하고 판결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법정 구속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김영현 같은 행위는 제가 볼 때는 법정 구속 100번, 1000번 시켜도 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라고요? 화내면 지는 겁니다. 뭐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가 특정한 편을 드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거 같은 경우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판사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요. 오늘 방청객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거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신 같은 놈이 잘났다 정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재판을 엄청나게 휘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방청객이. 방청객이 그러니까 누구에 왜 대해서? 제지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증인들이 예. 뭐 말을 하면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측 지휘자로 보이는 증인들이 예. 막 항의도 하고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재가 안 돼 왔어 잘. 퇴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변호인도 그렇고 거기 오면 지지자 방청객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재판 공개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뭐 공개를 뭐 앞에 1분만 하고 언론사 나가주십시오 할 게 아니고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재판이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법사위나 이런 차원에서도 예. 사람 파견 보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 현장 보면은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방청객이나 기자들은 그 법정 재판 안에서 촬영과 녹음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재판은요, 10월 17일 금요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고요. 지기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3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었고요. 변호사는 김용현의 변호사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이었고, 노상원 재판에 대해서는 조성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네, 검사는 총 7명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는 박진우 수방사 1경비단 제35 특수임무자 중령이 나왔고요. 최승훈 대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위들이 오늘은 참 다른 때와 달리 방청객을 조용히 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건 내 공이다. 이게 이제 강지호 기자의 주장이었고요.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성아 씨 하다가 지난번에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증인심은 동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진행이 됐나 봐요. 그리고 증거로 채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김영현 측 변호인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한동훈을 증인 요청을 했는데 네. 이미 김영현 변호인 측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한동훈 고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영현이 한동훈을 예, 이전에 고소한 적이 있었고 제가 재판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도 재판장에서 이제 특검 측은 증인은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국회에 나와 있는 사람을. 근데 이제 김영현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아니라 미상의 인원들이다라고 칭을 해요. 미이상의 인원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엄의 평가를 할 때 시민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계엄을 막았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미상의 인원들이 국회로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이거 계엄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을 방해했다. 와. 참나.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 나누는 게 너도 이게 함께 이렇게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뭐 모종에 뭐가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와 관련된 걸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엄 선포 이후에 모이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모여라라고 했으니까 포고령 위반했다는지 이게 그들의 네. 주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포고령을 왜 위반하고 너는 이 계엄에 순응하지 않았니?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한동훈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얘기겠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아마 안 나오겠죠?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든가요? 제가 오늘 이 출연하려고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그건 못 그래서, 봤구나. 예, 아직은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기현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중계됐을 때 되게 하이텐션이었다고 우리가 말하니까 평상시는 더 심합니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떻든가요? 오늘은 그 한결 같습니다. 이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룸사롱이라든지 그리고 전화 휴대폰 바꿨었던 거 이게 법사위랑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행동 변화가 없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군요. 네,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유일하게 지기현 재판부에서 당황했었던 것은 과거에 룸사롱 사건이 있은 후에 첫 재판 때 그때 해명한 거 이후에는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진짜 멘탈이 대단하신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보면 이제 지기현 재판부는 재판장이 가운데 있고 이 양 옆에 배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석들은 어떻습니까? 재판할 때. 배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을 안 하고요. 거의 간에 말을 전혀 안 하고 어떠한 의견을 물어볼 때만 이제 지기현 재판을 중심으로 대화만 나누고 뭐 다른 걸 뭐 묻는다던가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방청객이나 김용현 측에서 좀 어이상실하는 행동 같은 걸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거나 뭐 증인들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배석들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선 배석들은 가만히 있고 표정이 바뀌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한결 그러니까 좀 지기현 재판부의 특징이 뭐냐면 AI인가? 우리가 봤었을 때 당황스럽거나 뭐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변호인들 그렇게 하려면 나가세요라고 하던가 이러한 네.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되게 평온하고 화내시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는 왜 그러나 싶었어. 왜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까 오늘은 또 싸우시네요. 이제 싸우지 맙시다. 약간 이런 식의 형장 지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싸움에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오전에 웬일로 안 싸우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에 와서 싸우는구나. 네. 어쩐지 마음이 편하다 이랬다는 거죠. 총량의 법칙을 채워야 되니까. 가족 행복관 자기가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도 술집 왔어. 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옆에 있는 배석들은 아무것도 안 말하고 표정도 배석은 없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놀랐냐면 신기하네. 저랑 이제 친한 법조 기자님이 있는데 당시 아마 대장동 재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이 기자님이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다리 꼬지 말라고 요청을 원래 법정 안에서 다리 못 꼬게. 예, 원래 다리를 못 꼬게 합니다. 그 네. 정도로 재판부는 엄중한 건데 직연 재판부를 보면 그러한 엄중한 면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화기애애하네요. 화기애애합니다. 이게 내란 다리 꽈도 재판인데도 다리 꽈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뭐. 뭐 소리 지르 된다. 뭐 병신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얘기 안 한다니까 뭐 말 다 했지 뭐. 아니 진짜 너무 지기현 판사한다. 정말 희대 미스테리 같아요. 아니 지금 아까 대법원 그 우리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예. 그 법대에 올라간 것 같고 무슨 그게 무슨 사법부 지금 뭐 무너뜨리려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했다면서 그 지기현 재판장 그 엄숙한 특히 내란 재판에서 저 자기들끼리 뭐 비읍시은 이야기하고 뭐 네. 아이고 왜 오늘은 들싸우네 이런 얘기 뭐야 무슨 반상회 왔어요 지금 지기현 판사는? 완전 놀이터 같네. 왜요? 왜 아까 이러는 소풍 얘기하더니 이제 여긴 놀이터네. 네, 여기에서 개판이네. 긴장을 재판부에 한술 다 떠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기현 판사가 이제 메인 판사고 네. 그 옆에 양측에 배석 판사들이 있는데 배석 판사들은 안 말리나요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있지? 놀래기라도 네. 해야지. 예. 그런데 이 현상이 김건희 재판이랑 다 똑같아요. 어이구야. 다 똑같습니다. 그래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김건희 재판 이런 걸 보면은 메인 판사만 얘기하고 그 나머지 옆에 판사들은 뭐 같이 말린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모니터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그러긴 한데 내가 궁금한 거는 놀래기라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지는 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재판장한테 얘기도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없다는 거죠. 감정이 없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가 보네. 그러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용인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오늘 이제 잠깐 김용현 재판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거의 지금 모든 재판이 다 가고 있는데 예. 김용현 재판이 1순위예요. 1순위로 해서 거기에서 빨리 어떤 일이 끝나나? 일어나냐에 따라서 예. 그대로 윤석열 재판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그 다음 김건희도 똑같아요. 그래요? 윤석열, 김건희 변호인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응. 그러니까 이게 3단 콤보예요. 그래서 윤석열 재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으면 김용현에 대한 재판의 이해가 높으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하는 이 못상식한 행동을 윤석열과 김건희의 변호사들이 따라하는군요. 그렇죠. 재판 전략으로. 다 모든 걸 따라해요, 진짜로. 와. 뭐 실제로 뭐 김용현 재판부에서는 위헌법률 제청을 내고 그 이후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이후에 윤석열 재판부에서 또 내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약간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김용현 측에서 어떤 거 한 발을 내딛고 만약 이게 들어지면 윤석열 측은 그냥 바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용현 측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도 되네? 이 정도도 되네? 확인시켜주는 지금 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따라와 이거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 파일럿이야. 파일럿 재판이야. 니네 한번 해봐. 우리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봐. 여기서 오케이 할 거야. 니네들 해도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건가 보죠? 예, 선발대죠. 와, 그러네. 아니, 진짜 윤석열이 감옥에 있을 때도 무슨 기미하는 네, 직원 있었다고 공무원이 그러잖아요. 있었잖아요. 경호원 직원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재판도 기미 재판합니까? 기미 맞불고 그러네. 기미 재판이네. 맞네. 변호사. 아주 그냥 멋있어. 기미 변호사들이네요. 자, 오늘도 재판에서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었고 특검 옷차림이 좀 특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제 특검 측 옷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검정색 양복에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딴지를 걸더라고요. 야, 너네 지금 그렇게 옷을 입은 거 자체가 그 검찰청 해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너네 지금 앉아 있는 게 특검 있고 특검보 있고 파견검사 있는데 특검보는 괜찮다. 근데 너네 파견검사 그 수사와 그 공소유지. 공소유지 같이 한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그러면서 어쩌라고. 예. 위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옷으로 항의하는 것 같은데 항의를 옷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에 직접적으로 나서라. 나서서 해라. 이렇게 변호사들이 주문을 하더라. 주문을 했습니다. 어머머, 야, 그러면은 진짜 별거리 반쪽이네. 저번에
다 같이 이 옷을 해갖고 그 특검보 이제 별상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 했는데 계속 지금 검은색 옷에 검은 넥타이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항명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 오히려 저 반대측 변호인 김용현 측 변호인에서 야 너네 봐라 검찰 개혁하기 싫으니까 지금 너네도 항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 기소. 그거 위헌이면 이 재판은 무효되는 거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끝났고 국민적 비판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재판장에 와서 소위 사법권 하에서 니네들의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하는 건 문제가 많은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를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또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건 내란 재판이잖아요. 이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언론에서 두 분한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걸 보도를 해서 소위 검사들이 얼마만큼 예를 들면 법률적인 입법권 자체를 갖다가 괴무시하는지가 확인되는 거죠. 통과된 거잖아요. 와. 국민이 통과시켜 따지고 보면 국민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위 법정을 활용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저런 걸 내버려 두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진짜 여기 마드로님 말씀처럼 당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재판은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스 부인님은 환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산 알프스님 진짜로 아무도 못 건드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상당히 이 법조 밥을 오래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몰상식한 재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 게다가 지금 내란 재판이에요. 그냥 일반 단순 재판도 아니고 그렇게 엄중하게 해야 되는 재판인데 다른 사람들 지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앉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왕이야 뭐야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조직적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끼리 갑자기 화가 나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집단 항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기들은 나중에 가서 아니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넥타이로 동일하게 지금 항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내부에서는 또 글을 써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좀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일정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집단들이 그 카르텔들이 계속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내년 10월인가요? 그때 발효가 돼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전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호시탐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갖다 막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 전장터가 어디냐? 내란 재판과 김건희 재판이 그 전장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진짜 국민들이 더 위태로울 거고 또 주기현 재판부가 진짜 만약에 12월 달까지 아무 결정도 안 내리고 1월 달에 턱하니 풀어주는 사태 뭐 특검이 외환죄로 다시 저기를 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야 이거 골 때리네 진짜. 아 참네요. 요 끝난 얘기 게 아니었어. 네? 끝난 게 아니었어. 끝난 게 아니었어. 네. 아 진짜 너무 놀래네요.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백혜룡 그 경정의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갔는데 결국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마약수와 관련해서 백혜룡 경정에게 전결권을 주겠다 이러면서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혜령 경정에 대해서 백경정을 주도로 해서 별도의 팀을 꾸려 자체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5명 규모의 이 작은 경찰서처럼 꾸리고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정권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도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별도로 마련을 해주고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을 연결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영장 신청이나 검찰 송치 등도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경정은 합수팀은 계속해서 불법 단체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봉합하려고 이 동부지검장도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법무부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대통령까지도 좀 힘을 실어주면서 좀 수사 결과를 좀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백혜령 경장이 조금 선을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나 이문정 검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다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이거 희대 사건이잖아요. 네. 마약 사건인데 그 마약 사건에서 그것을 다 엎은 가장 윗선이 대통령실로 지금 보이는 거고 추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백경정은 거의 예를 들면 저 좌천이 돼서 나갔던 상황이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언론에 소위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수사의 결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백경정도 명예가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말싸움만 하면서 수사 착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 그래서 누구를 욕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대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쌍광이 조금씩 물러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내란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져간다. 증거가 사라져가게 된다면 이 싸움 자체는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누가 많이 누가 틀리니 이런 얘기를 논쟁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진 거잖아요. 본인이 또 그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권한들도 다 확인된 거고 수사 형사도 좀 꽤 숫자가 늘어난 거라면 전 이제는 좀 수사에 임하시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뜻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언론에서 얘기해서 사태를 갖다 계속 밝히는, 그러니까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체가 무엇인지를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뜻을 좀 잘 이해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점입 가경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백경정을 잘 알면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가시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좀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진짜 이 대목은 진짜. 근데 약간 결과로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그렇죠. 자꾸 얘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저도 딴 데서 나중에 한번 써먹을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사심을 드러내고 네. 이 사람이. 아니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이제 파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팀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서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마약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는데 마약 수사를 결론을 어떻게 지을 건가 마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가 있는데, 근데 외압 의혹 수사를 백혜룡 경정 측이 맡게 되면 본인이 당사자고 피해자인데 이걸 수사를 지휘하면 이제 동부지검 측에서는 나중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면 보복성으로 수사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와도 문제 제기가 될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다퉈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의 이제 전적인 권한이나 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들이 보인다면 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로 이제 보여주면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이 뭐 어떤 갈등이 있고 안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다 어쨌든 공직자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직을 수행하는 어쨌든 국민에 대한 그 공직 친복인 것인데 이렇게 드러내서 계속 뭔가 논란이 돼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 특히나 이 마약 수사 관련된 국민적 관심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 뭐 지시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도 누를 끼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뭐 SNS든 언론에다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이게 내가 맞니 옳으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 두 분이 합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부에서. 시끄럽게 그렇죠. 바깥에다 떠들지 마시고 본인들이 안에서 이견을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신 다음에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셔라. 그게 공직자의 임무이자 대통령께 누를 안 끼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강지호 기자는 계속해서 이 재판에 참석하실 거죠? 네. 다음 주는 재판이 어떻게 돼요? 다음 주 재판은 제가 잠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예를 들면 새로운 방식인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거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모두 이 시간을 때워야 될까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20일에는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있습니다. 월요일? 네. 예, 그리고
그때 21일 날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아마 윤석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왜냐면 답답해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박상재가 전 법무부 장관 기각되고 그 다음 날 재판 그 다음 날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나오던 양반이 왜 나왔지 싶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나온 거예요, 진짜. 날씨 좋아서 나온 거예요. 날씨 좋아서.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 영장 기각에 보면 나름대로 출석을 했다라는 게 한 포인트더라고.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고 그거 보니까 뭐야 성재 어떻게 저거 안 들어왔지? 그러고 자기도 출석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출석을 하면서 기각받는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잔머리 써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석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김현우 교도소장이 안양으로 간 다음에는 빡빡해졌거든요. 교도소 상황이? 네, 휴일에 접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참 좋았을 거예요. 휴일에 접견 못하게 되니까 그 핑계 대고 자기네들도 접견 안 가도 되고 자기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맨날 성경책만 쓰고 뭐 베낄 수는 없으니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할까요? 읽긴 안할것 읽을까요? 성경책? 누워 배고 자겠지. 네. 지 입으로 서바이벌이라고 그래놓고 거기서 기본을 하고 있다고. 자, 어쨌든 월요일 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재판이 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도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있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조지호 재판과 김용현 재판이 있습니다. 아, 정말 김용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저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봐왔는데 네. 이거는 재판부를 바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직연 저는 그런 생각이 바꾸면? 듭니다. 다음 주에 혹시 김건희 재판 이준석 나온다고 했던 날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그때 처리하지 않았나요? 예. 나온다고 했었는데 처리를 했나요? 이준석은 철회. 자기는 나오겠다고 했고 그러다가 그 김건희 측에서 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준석 나와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아니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왜냐면 이준석이가 나 나가겠다 이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쪽 변호사들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또 안 좋은 얘기하기 뻔한 뻔짜다 이렇게 생각한 것 이준석도 같아요. 관종이에요 보면 그런 면에서. 이준석도 못 참지. 그렇지 못 참지. 또 그 사람 말이 또 어떻게 또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밌네요. 근데 이걸 재밌다고 하는 우리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저는 김영현은 지금 두 분의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직위원 재판부로 몰아달라 그랬는데 그 말은 거절된 거 맞나요? 이 한성진 부장에게 이제 직위원 재판부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아직까지 뭔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마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성진 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현 측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뭐하다 이야기를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8번에서 10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즉시 바로 기각을 내려요. 그래서 간이 기각을 시켜버려요. 간이 기각을 계속했어요. 기각. 그 사유가 뭐였었냐면 재판 지연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직위원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부 기피 신청 받아들여줬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재판부 그 신속한 재판을 방해할 의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줬어요. 그런 걸 보면 김영현 측 같은 경우에도 한성진 부장한테 받는 것보다 이 직위원 재판부에 받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합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했거든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딱 보니 만만하거든. 나는 직위원 싫어요 이러다가 한성진한테 가서 저 직위원한테 붙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부터 법원이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체포영장 발부해놓고 체포영장 구속 적부심할 때는 또 풀어주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어. 간이 기각해놓고 여기서는 아니 얘 의도가 없는데 이래버리면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 피의자들이 맞아요.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겠어요. 네.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야 이런 걸 내버려두는 조이대는 진짜 희대. 네, 아니 근데 진짜 여기서 문제는 직위원 부장이에요. 맞아요. 막 7번, 8번 일부러 계속 쌀데기 없는 거 가지고 기피 신청하는데 그거를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럴 수 있겠네. 그 사람은 그때 왜 기피 신청했냐면은 이 익명의 제보자, 익명의 증언자, 이 사람의 이름을 왜 익명으로 하냐? 이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직접 물어봐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기피 신청하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때 가명으로 이제 박수박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박수박이었어. 아니 그러면 지금 진짜로 박수박이에요? 이름이 박수박이 아니라 가명. 가명으로 이제 가명을 수박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서 요청을 한 거죠. 이제 본인 이름이 알려지면 뭐 진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가명으로 그렇지. 해달라. 그래서 이 가명으로 했는데 당시에 그
그 윤석열이 모인 그 자리에 방첩사 직원들이 파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문자로 뭐로 남겼니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박성아 증인에게. 네. 야, 근데 그 상황을 보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지금 재진술을 하게 하려고 하냐. 이것로 공방이 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 정지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지기현 재판부가 미안한데 기피 신청은 좀 철회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좋아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뭐 하지 않는지. 그런 다음에 진짜 철회해 줬어요. 그러니까 또 서로 또 기분 좋아가지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성진 재판하다 말고 나 저 재판부로 돌 가게 해주세요. 병합시켜 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병합시켜 주세요. 아니 지기현 뭐 어디 뭐 책 잡힌 거 있을까요? 몰라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책 잡힌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는 거겠죠. 오히려. 아니, 네. 어떻게 고의대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웬만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온갖 욕 다 얻어먹고 룸사롱 얘기 다 나왔던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진짜 자기 사건으로 한번 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사건. 얼마나 그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치상 갖고 무서운 줄 아셔야 지금 돌아가는 판이 웃기다는 걸 정말 더 실감하실 텐데 근데 참 오늘 안타깝습니다. 발언 쭉 세게 해가지고 이제 난 찍혔구나 싶습니다. 누구한테 아닙니다. 지금 누구한테? 오늘 제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청산해야 된다. 그 단어는 좀 강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아니 김대호고요. 나는 기억도 못했는데 혼자서 확인을 시켜주는. 즐거웠습니다. 네. 청산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네? 청산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청산이라는. 청산을 해야 된다. 네. 아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권 분립과 사법부를 독립 존중해 달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쫙 정리를 해왔어요. 네. 상권 분립이라는 게 최초에 등장한 게 언제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서 등장한 게 상권 몽테스키 분립. 나오고 난리 났다 이제.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삼권 분립, 다른 행정부를 침범하면 안 된다. 거기에 전제가 하나 붙어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법관은 군주의 독재를 항상 견제해야 된다예요. 근데 윤석열이 그 계엄을 했는데 누가 견제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지금 하수인들의 편에 들어서 움직이는 이 양상에서 이자들이 지금 상권 분립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입법부인 국회와 주권의 국민을 지금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존중해달라. 네. 이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벗어났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때 몽테스키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토마스 제퍼슨이 서로 지식자랑 미국의 3대 대통령인데 버지니아주에 관한 메모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연방주의자들 책에 나오는 건데 오, 네네. 본인이 입으로 얘기해요. 입법, 사법, 행정에서 우선권은 입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그런 입법부라고 하더라도 입법 독주가 발생하게 되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틀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부의 아버지들 같은 경우도 입법부, 그러니까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 가장 예를 들면 우선권을 가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그 우선권 자체가 과대가 행사가 되게 되면 그것도 독재화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명의 독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더라도 독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삼권 분립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렇게 예를 들면 개망신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 핵심은 견제인데 네. 분립만 외치고 있는 이거는 잘못됐다. 어쨌든 뭐 나도 다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니까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이름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다음에 링컨 나오겠어요. 페더럴리스트 되게 중요한 문건이어가지고. 링컨 거기 기념비 딱 가면 맨 마지막에 국민의 의한, 봐봐 링컨 나오잖아. 국민을 위한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고 나와요. 저희들도 알아요. 알겠어요. 버지니아주의 메모는 안 나오잖아. 알겠어요. 네 여러분. 정치학 박사십니다. 정치학 박사님의 네. 수준이라는 게 우리랑 비슷하다는 게 기쁩니다. 아니 버지니아주의 메모라는 게 쉬운 게 자동차보험, 아니라니까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보험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나에게 제일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 점검 꼭 하십시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나 운전자 보험 이미 가입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고 매번 제도와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요. 뮤지컬 김대중 나이 대통령이 2025년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링크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셔서 인증번호 누를 수 있는데요. 2025라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 기간은요. 전 기간 전회차이고요. VIP석은 11만 원이 6만 원에, R석은 8만 8천 원짜리가 5만 원에, S석은 6만 6천 원짜리가 4만 원에 제공됩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이 가능하니까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스픽스몰이 홈쇼핑에서 대박난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국내산 수면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이불 겸용 패드입니다. 저렴한 폴리에스테르 제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국내산 모카 100% 수면으로 만들어져서 땀 흡수가 잘 되고요. 통풍이 뛰어나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노영이 얼굴 작아 보이지? 이 뒤에 있는 순면 60수 이불 패드 겸용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국산 프리미엄 순면 60수 이불 패드 겸용 1+1 구성이고요. 단돈 59,900원에 드립니다. 심지어 홈쇼핑보다도 더 쌉니다. 10,000원이나 쌉니다.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하니까요. 더보기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날 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원래대로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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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